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아프게 지적된 건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빠른 곳이 있고 늦은 곳이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속히 되살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만 하는데 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2차 추경 예산을 놓고 아직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다 적다도 문제지만 늦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흘간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대선 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거취 논란이 이어지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사의를 밝히고 정치 참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내일 대선 출마를 발표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사정기관장들의 계속된 정치 행보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대 주점의 외국인 학원 강사 모임을 시작으로 경기도 학원가에 코로나19 감염이 퍼져 관련 확진자가 1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원어민 강사들에게 검사를 권고하고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와 역사 왜곡 문제에 더해 원전 오염수 우려로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오늘 감사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일단 미뤄놨지만 민주당은 중립성 위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의 변을 통해 강조한 건 자신의 거취 논란입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뤘지만 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에 보수 정치인들이 주로 매는 붉은색 넥타이가 정치적 해석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물론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감사원장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견제했습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정치적 편향이라고 감사위원을 거절했던 분이 본인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해왔던 만큼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재를 딛고 공보팀을 강화한 윤석열 전 총장은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비판을 받아온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외부 일정 숨고르기에 들어간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대권에 나선다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던 3명이 모두 야권 주자로 나서는 상황이 됩니다. 범야권 주자들의 반전 행보에 여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야권 대선판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권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해서 공정과 성장의 두 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2달 앞선 9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목표 아래 70여일 동안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최소 4번 이상의 TV 토론을 포함해 보다 역동적이고 국민이 재미있어할 경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1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안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먼저 등록에 나섰습니다. 제가 20대 대선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이게 이제 여야를 포함해서 처음 등록을 하는 것이고. 대권주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일화를 이룬다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권 빅3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이틀 뒤 비대면 영상으로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기본소득을 바탕에 둔 공정가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화려한 영상 기술을 통한 시선 끌기보다는 담백하고 진솔한 이미지를 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 등록 이후 숨고르기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1일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 가운데 6명을 가리는 컷오프가 진행됩니다. 그 전까지 6명에 들기 위한 다양한 합종 연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 지연됐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투기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대상은 의원 101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모두 427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103명의 의원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 전 무소속 신분으로 이미 조사가 시작됐고 태영호 의원은 법령상 미공개 대상이어서 모두 101명의 의원과 가족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의 공소시효에 맞춰 지난 7년 동안 모든 부동산 거래와 소유 상황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번에도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의원에게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출당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보다 덜 엄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적용을 보면은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했지 합리적인 편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민주당보다 덜 엄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전수조사는 시작됐지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가 국민의힘에서는 8명, 더불어민주당도 6명이 있어 권익위는 각 당의 서류 보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 악화에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결국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내일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어서 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정기관장이 잇따라 대권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 논란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자들로서는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이 자, 대권 이제 도전 선언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그건 참 난감하고 네.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에서는 뭐 수리를 할 걸로 봅니다. 보는 상황에서 사표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막 사표 수리가 됐다고 네, 연락이 4년인데 임기가 예. 그중 6개월 지금 남은 상태에서 사의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데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뜻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실리도 있어야 되는데 명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정권하고 좀 각지는 수사 이거 말고는 크게 좀 나가야 될 명분은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는 좀 덜해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실리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나갔을 때 상당히 많은 어떤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느냐. 윤석열 총장이 또 옆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이 사의는 표명하지만 앞으로 대선 갈지 말지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차차 말하겠다라고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제 떠나는데 예, 대권 도전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몇 달 걸렸듯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텀을 둬야 예, 자기도 명분이 이제 좀 서니까 아마 그렇게 스탠스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이라는 건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그렇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고 또 정치적인 바람이 불면 대통령이 나서서 바람막이가 돼주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어떤 다음 행보를 꾸리고 있었다 그러면 좀 아무튼 애매하고도 이건 비판받을 만한 상황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원장 사상에 감사원장을 하다가 나와서 중간에 자신의 임기가 중에 스스로 사의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고요. 예. 또 사의해서 대권에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처음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감사원장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국회 뭐 있으면 국회 사법기관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그거 유사한 그 헌법기관이거든요.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라든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정기관입니다. 헌법상 인정하는 사정기관입니다. 뭐 검찰총장 헌법에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출마를 해버리면 이제껏 했던 어떤 사정이나 이게 다 정치적 의사로 자기 해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하지 않았고 그게 지금 정책 중립에 반할 수 있다라는 자꾸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기자들도 정치권으로 갑자기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자직을 수행할 때 항상 정치권으로 넘어갈 꿈을 꾸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 유사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거지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한 거냐? 저널리스트도 유사 저널리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에 뭐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그렇죠. 정부하고 각을 세운 게 많은데 그거에 이제 순수성을 자꾸 이제 의심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다가 이제 마음이 변했다.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일 뿐이고요. 해석은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최재형 전 원장이 대권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껏 했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일어났고 그 감사에 정치적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이 감사 부분 이 정부하고 지금 정권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 감사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어떤 앞으로 나갈 길하고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성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일각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원장직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대권 선언을 도전 선언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대권에 나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누구 말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딱 있어야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그게 명분이거든요. 예. 그냥 막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권에 나간다면 누구라도 국민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죠. 거고요. 뭐 우리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뭐 대통령 아니면 법무부 장관들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 검찰의 중립성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그 명분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을 할 겁니다. 뭐 선언은 또 내일 하겠지만서도요. 근데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명분적 측면은 월성 1호기 그거밖에는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는 크게 보였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좀 쌓기에 시간을 좀 줄 거로 보이고요. 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대선 출마해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되려면 실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갈지 그거까지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감사원에 있던 사람이 또는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정치로 조금 있다 나가고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 같은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되겠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권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건 배신이야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언감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건을 보니 이제 마음이 동의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건데 여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감생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에서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출마를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언감생심과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견물생심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런데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고 또 행복 추구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인증 욕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보고 싶어.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뭐 그건 인정하는데 정말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의 피선거권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나가겠다는 걸 제안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 할 수 없는 사람 40세 나이 제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적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검찰총장, 감사원장은 안 되느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위원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법에 한다면 지금 계속 그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몇 년 텀을 주고 할 수 있는 1년이나 뭐 2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는 조금 헌법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감사원이 늘 감찰을 진행하던 어떤 기관 같은 데에 옮겨간다면 몇 년 텀을 두고라도 가시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여서 참 난감하긴 난감합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하면은 판결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헌법상에 나이 빼고는 제한 자체가 없거든요. 예.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단임권, 피선거권 제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뛰어든다면 네. 경쟁 상대가 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뭔가 큰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만은 보나마나 기자들이 빼곡하게 그 회견장에 들어찼으면 던질 질문은 대권도전 선언 이제 분명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엑스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 질문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시험 때입니다. 예. 이제껏 전원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우당 김영식 갔을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들하고 문답을 피했거든요. 근데 선언하는 마당에도 얘기 안 할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입당 그리고 엑스파일 또 가족 문제를 예. 질문할 겁니다. 아마 준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많은 얘기보다는 이제 아주 준비된 답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질문을 또 기자들이 한다면 과연 또 어떻게 답할지 그걸 막을지 아니면 또 부연 답을 해줄지 그게 내일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법조인이시니까 홍준표 이제 전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다 법조인들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죠, 다 변호사이고요. 그렇군요. 글쎄요. 법을 몰라서는 이제 21세기 살아가기 힘들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를 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까? 그럼 저 뭐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이 국회 구성원인 300이면 예. 법조인이 가장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또 기자들도 좀 많기도 하고요. 기자 예. 출신들이. 근데 사실은 국민 구성원하고
비슷해지겠죠. 농부가 몇 프로면 농부가 좀 많고 그 직장인이 많고 이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법조인이 정치를 하고 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뭐 검사, 판사, 변호사 거의 마치고 와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도 지금 법조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못됐다는 말씀 제가 드리긴 뭐하고 그게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지금 의문을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조인들 잘한다. 법에 대해서 상당히 알지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 어떤 국가라든지 안보 이런 비전 이런 거 혹시 그거 있느냐, 과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제가 답하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대권 주자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절반이 저 법조인이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법조인이었죠. 뭐 어떤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좀 넓은 시야를 가진 법조인들이 많이 정치권으로 와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 건 바람직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제 내일 또 출마 선언도 한번 상당히 기대가 들어보면서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서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아유 불편하다고 그 방송에서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안 시켰다 아니 전화가 말이 돼. 그런데 한번 당하면 그래서는 지금은 모두가 가능하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세미나 및 기자회견 형태로 이제 태핑을 해봤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계약 체결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님의 이제 그 정치 참여 선언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기념관 측에서 이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행사입니다 했으면 이제 그때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노를 분명히 하셨겠죠.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윤석열 그 부인 되시는 김건희 관에 어떤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맞는 거 없으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거기는 어차피 그 행사 대행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대관 그 프로세스는 거기서 한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금 지급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 데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그 아이오라이브는 이제 대관을 맡는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는 이제 행사 진행을 하는 데니까 뭐 정당하게 보수받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네, 돌아온 맏아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복당과 동시에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 경쟁 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도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집에서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혐의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홍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마다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아, 혹시 그 계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쫓아낸 사람은 황 대표고 황교안 대표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죠. 이에 황 전 대표 자신을 어머니로 생각한다니 좋은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홍준표 의원도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결국 홍 의원도 항상 늘 저 미래를 꿈꿔왔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의 소신 발언에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며 혼자 튀겠다고 개인기에 집착하면 팀은 패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총기 난사식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다들이 그러시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죠. 뭐 원래 집안이 잘 되려면 마다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뭐 말썽을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인간적인 매력을 일 수도 있는데 조금 과도하니까 주로 이제 총기 난사식 그냥 공격을 하니까. 급기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또한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엑스파일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홍준표의 입이라며 내심 홍 의원을 응원하고 나섰는데요. 한편 홍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는 피하를 막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다며 비난이 두려워 움츠리지 않는다고 응수했습니다. 다만 지도부의 권고를 의식해서인지 경우에 따라 눈 감을 수 있는 순간도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윤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등판으로 야권의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홍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늘었는데 특히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돼 있어 지역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267명 가운데 델타형 변이는 73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일주 전 35명, 13%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21명인데 11명이 새로운 감염원을 통해 확진됐으며 이들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의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델타 변이는 지역사회 전파 시작 단계를 넘어 확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보다는 지금 현재 이전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전파 범위가 좀 넓어진 상황이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나 영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부분 델타 변이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2주밖에 걸리지 않아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는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도 시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얼마나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늦춰주면서 시간을 벌어서 빨리 2차 접종을 해야 되겠죠. 방역당국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 3,400여 명 가운데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2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곧 인도 등 현재 자가격리 면제국으로 돼 있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들에 대해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환자는 총 2,490여 명으로 이 중 2,000명 이상이 영국발 알파형 변이입니다. 이 밖에 브라질발 감마형 변이와 남아공발 베타형 변이는 매우 적은 수의 환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최근 주점이나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감염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 대해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홍대 주점 관련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외에도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 등 1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주를 하는 이런 주점 형태로 운영해서 산밀 환경, 그다음에 음식 섭취하면서 이런 대화 한다라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좀 미흡했을 걸로. 지난달 이후 주점과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19건에 달합니다. 젊은 층이 확산세를 이끌었는데 최근 일주일 20대 감염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감염 취약층인 60대 이상은 환자가 줄고 있는데 백신 효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60세 이상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접종 완료자가 국민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는 방역의 부담입니다. 특히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평가입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첫째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대화를 하고 여러 접촉과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하여튼 속도 조절과 수위 조절은 좀 하면 좋겠다. 정부도 수도권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논의한 뒤 추가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도권 학원들에서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 강사들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미술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부터 실내 환기를 해두고 책상과 문 손잡이, 공용 물품 소독에 한창입니다. 수도권 학원 곳곳에서 이어지는 감염 소식에 이곳 학원은 학생들의 음식물 섭취나 쉬는 시간 바깥 출입을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학원 교사들도 조심 또 조심입니다. 저희도 이제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좀 잘못 옮겨와서 아이들한테 전파될까 항상 걱정을 하기는 해요. 학부모들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까지 바뀔까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 좀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되게 반가운 얘기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해서 마음이 안 좋고. 학교뿐 아니라 학원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중고 학원 강사가 26만 명이 넘는 만큼 학생 감염 차단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만 일단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돼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학원 선생님도 같은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홍대 술집 외국인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홍대 상인들은 늦은 밤 방역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밤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술집은 모두 문 닫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웃고 떠드는데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영업이 끝난 이유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길거리에서 술판이 벌어지는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길에서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 인파나 턱스크하고 외부에서 술 먹는 이런 인원들이 코로나 환자가 돼서 다중이용업소에 들려서 QR로 잡아내면 다중이용업소 막 뉴스가 또 나와요. 이랬을 때 자영업자들이 진짜 허탈해요. 특히 홍대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다른 곳보다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더 생기곤 합니다. 여기 양 옆에 골목길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잘 안 끼고 술 드시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무섭고 좀 불쾌한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 입장에선 언어적 장벽 때문에 역학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언어적인 소통, 그게 역학 조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당장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확산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중에 델타 플러스는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라며 공포 분위기도 번지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델타가 번지고 있고 델타 플러스가 그 뒤를 따라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다 델타가 될 거로 보는 거죠. 델타 변이는 감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베타하고 감마 변이는 감염력보다도 오히려 백신이나 그다음에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피해가는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델타보다 더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에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델타 변이 유행국에서 온 사람들은 격리 면제를 받는데 오히려 베타 감마 유행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격리 면제해서 안 된다고 제외해서 격리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의주시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바로 델타는 델타인데 델타 플러스는 어쩌면 베타나 감마에서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을 겸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뭐냐? 델타 변이에서 K417N이라고 하는 돌연 변이를 얹은 겁니다. K417N 돌연 변이가 바로 남아공 또는 브라질에서 유행했다는 베타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얹어져 있는 그런 특질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전염력도 더 강하지만 항체 치료제나 백신을 피해가는 기능도 얹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K417N 돌연 변이의 형질이 델타 변이에서도 특징을 보인다면,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특징을 보인다면 우리는 대응을 훨씬 더 강하게 해야죠. 우리 당국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델타 변이는 지금 백신으로 과연 막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는 지금 백신으로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30% 이상의 접종 예방률을 보였고 2차 접종을 끝낸 사람들한테는 60%에서 거의 90% 가까이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독감 백신보다도 훨씬 더 효과는 큰 편입니다. 지금으로서 최신은 그렇기 때문에 델타든 뭐든 간에 백신을 빨리 맞는 게 최고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빨리 추가 접종을 해서 항체 형성률 유지율을 높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접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백신 접종해도 마스크를 꼭 쓰고 손 열심히 씻으면 훨씬 더 전파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백신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성추행피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이 진행하는 수사들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 유족이 처음으로 군 수사와 관련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합동수사단을 차린 지 27일 만이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일 만입니다. 가족 사진을 앞에 놓은 이 중사의 부모는 그동안 군 당국의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20 전투비행단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서 단 한 명만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겁니다. 또 국방부가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는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군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 기소, 권유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사 아버지는 딸의 생전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고 회견 초반부터 흐느껴 울던 어머니는 실신해 중간에 급히 실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에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초동 수사 혐의로 공군 20비행단 경찰 대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성범죄 전담 수사팀 마련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도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도 징계위원회 회부에 그치려던 방침을 바꿔 형사 입건하고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송치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른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전속해간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에서 피해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2명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제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반장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내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 전문 수사팀과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그동안 군내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군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와 역사 왜곡 문제에 후쿠시마산 먹거리까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진천 선수촌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버젓이 표기된 독도 땅, 경기장 내 우길기 반이 무렵까지 역사 왜곡으로 반일 감정이 들끓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단은 사면 초과입니다. 정부는 스위스 항의 방문까지 고려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일본에서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시정을 거듭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IOC나 조직위에서도 자제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협력을 구할 계획입니다. 선수촌에 나오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걱정은 자체 도시락을 조달해 일부 덜 계획입니다. 생선류 섭취를 자제하도록 선수단에 사전 교육하고 대신 과일이나 육류 등 신선한 재료를 조달해 우리 선수들 이동 때 제공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정치, 외교 문제와 스포츠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도쿄올림픽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어린 선수에게 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 유도 등 한일전 불꽃 승부에서 이긴다면 목표인 7개보다 많은 무더기 금메달도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로 하지만은 10개 정도 더 내심 욕심을 내봅니다. 양궁이나 태권도나 마지막에 축구나 야구 이 피나레를 잘 장식해주면은 멋진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올림픽 연기에 최근 보이콧 목소리로 마음고생 많았던 선수들은 오매불망 꿈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29개 종목 226명 선수가 도쿄 땅을 밟습니다. 부담보다는 자신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따고 싶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의 꿈의 무대이니까 좋은 성적 거두려고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경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과 안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공항 검역소 등을 찾아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냉담한 여론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 분위기는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쿄는 9일 연속 한 주 전보다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전과 같은 긴장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街並みとか見てても結構普通に飲んだり食べたりしてる人もいらっしゃるし、もうちょっと画期的に対策を考えないと7時までだったら大騒ぎしても大丈夫なのかみたいな。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술 판매를 다시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면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상황뿐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다가온 올림픽 방역도 문제입니다. 최근 우간다 선수단 입국 과정에서 허술한 방역 제재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는 직접 하네다 공항을 찾아 자신이 방역을 진두지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オリパラの選手関係者、入国が本格化してくる関係者にですね、この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に向けてさらに徹底して対策を行うように私から指示をしました。 하지만 공항에서 실시하는 항원 검사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간다 선수단 사례에서 보듯 공항을 빠져나간 뒤 나중에 확진받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항에서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면 지정 장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막일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개최의 냉담한 여론은 좀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올림픽 취소와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60%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촌 식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올라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직위원회들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건 어디에서 식자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7개 지역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쓰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에 틀림없이 후쿠시마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오는 음식 재료들을 홍보에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전하겠다는 거죠. 예. 후쿠시마산도 과류, 육류,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이게 어느 지역산인지 표시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난 2월도 그렇고 그 위에 4월도 그랬죠. 아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같은 경우 뭐 5배 넘는 세슘 뭐 또는 2배가 훨씬 더 넘는 다른 또 방사능 물질 등등을 갖다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지역 현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탈원전 그리고 환경단체들도 후쿠시마산을 올림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표본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방사능 검사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일본 내부 일부 분위기는 후쿠시마 지역의 어떤 산물들을 이번 기회에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방사능 오염이라는 오명을 벗자 홍보할 기회로 오히려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일본 내의 여론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라고 규정을 했고, 예. 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 산 수산물들이 안전하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로나의 위험과 함께 오히려 방사능 위험까지도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일본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걱정되는 거는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한 230여 명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일본 내 코로나 확산 상황에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까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참가를 앞두고 있는 선수단에 알려지는데 각국 선수단의 반응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네, 지금 선수단의 목소리가 미디어에 거의 알려져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어느 날 어떤 음식에 후쿠시마산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체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후쿠시마산을 자기가 의지하지 않아도 먹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불안해하는 선수들에게 훨씬 더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오히려 선수들의 선택권도 보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뭐 앞에다 크게 써붙여 놓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징어는 어디 거, 뭐 우럭은 어디 거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선수단은 그 올림픽 선수촌 근처에 급식센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식자재를 미리 보내놓고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물론 일본 현지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들은 뭐 세심하게 잘 보고 고르겠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식자재를 들여오고 또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이게 가능할까요? 네, 실제 선수촌 이용 규칙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허가된 지역만 선수들이 이동하게 되어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지금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수단들이 음식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단이 매번 도시락만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올림픽 선수촌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선수들은 참 불안하겠습니다. 올림픽 전체에 대한 여론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본 도쿄 시민들도 올림픽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개최한다고 해도 관중 없이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실제 지금도 일본 시민들은 최근에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지나 연기 즉 60% 가까운 여론이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요미우리 신문도 관객을 넣은 유관중 개최에 대해서는 57%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히토 일본 왕 자체도 올림픽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고 염려하는 발언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현재 일본 국민들은 이 올림픽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코로나 대폭발의 계기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생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센 여관대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난 22일 실종된 서현고 3학년 김희성 군이 안타깝게도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분당의 새마을 연수원 인근 야산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 새벽 6시 반쯤 서현고 3학년 김희성 군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엿새 만입니다. 저희 CCTV 있냐고 여쭤보는데 엄청 많이 났어요. 어제는 오후쯤에 오늘 아침 일찍. 민간 특수수색견은 이날 수색을 재개한 지 30분 만에 김 군을 발견했습니다. 가방과 새로 산 문제집 봉투도 곁에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학교를 떠난 김 군은 40분 뒤 서점 근처에서 문제집을 사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실종 당일 오후 6시쯤 행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연수원 근처 야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겁니다. 연수원 그 정문 쪽에 이제 회차 지점이 있는데요. 그 회차 지점에 내려서 아래쪽으로 사로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18시경에 찍혔던 겁니다. 다른 블랙박스에 의해서.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이 학교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별다른 범죄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친구들과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군의 사망 경위와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투표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해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따른 소송과 전수검사 요청으로 10만 장이 넘는 투표 용지를 다시 스캔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원 회의실에 투표지 분류기가 설치돼 있고 재검표를 위한 인력이 테이블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패배한 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과에 불복해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이 열린 겁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4만 9천여 표를 얻어 5만 2천여 표를 얻은 민주당 당시 정의령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후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선거 자체가 불법이고 디지털 조작과 유령표 투입 등이 자행돼 개표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수동 재검표 외에 QR코드 분석과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도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직접 증거조사를 위한 검증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서 정의령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에서 본 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 5천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해 결국 관철됐습니다. 재검표 등 검증에 투입된 법원 인력만 70여 명. 소요 예산은 민 전 의원 측에서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반박을 내놓았는데도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력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증을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의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해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쿠팡이츠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분식집 주인이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죠. 사회적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기를 담보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갑질하는 고객들로 고통받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민원이 많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으로 업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000원짜리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해달라는 손님의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분식점 점주. 무조건 고객에 사과하라는 쿠팡이츠 측 전화를 받고선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쿠팡해치에 등록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이 사건이 비단 한 업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토로합니다. 다 먹고 환불해달라는 고객, 과도하게 서비스 음식을 달라는 고객 등 부당한 요구가 적지 않지만 악성 후기를 남길까 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게 매장에다 남기는 말에다가 서비스 보세요. 그거 이런 식으로 당연하듯이 이런 식으로 조금 오는 경우는 좀 있어요. 한 번씩 하다 보면은 또 다 정체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해주면은 또 리뷰에 조금 안 좋게 달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른바 별점 테러를 하면 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쿠팡해치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후기를 삭제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짜리 안 끝나고 그날 장사는 30도 시작하자고 했는데 때는 거의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블라인드 처리도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쿠팡이츠는 악평이 잦거나 분쟁이 많은 업소는 앱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자영업자 단체는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불공정 행위가 있어도 이제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이런 이제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해지이고 여기서 이제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쿠팡해치 측에 면담을 요청해 별점 후기 제도 개선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다른 나라 하늘을 돌고 제자리로 돌아왔던 무착륙 관광 비행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에 첫째, 금지 제한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현금 추가 차등 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둘째, 향후 미래의 본격적인 손실보상 소요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제관광 부분 재개를 위한 여행 안전권역도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정부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외국 하늘을 비행한 뒤 부산이나 제주도에 내려 관광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부족으로 이른바 해운대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수요가 높은 미주 항로에 투입되는 임시 선박을 월 2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일정 선봉량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합니다. 또 운임이 올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시행됩니다. 10월부터는 과일이나 채소 등 농산물 포장 겉면에 세척이나 가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대전에서는 민간 임대 헬기가 소방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순환 구조 훈련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계획된 곳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민간 헬기를 임대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체 헬기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대전 대청호에서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가 인명 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 2명이 발목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3에서 5m 상공에서 뛰어내리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이보다 3배 정도 높은 10m와 15m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엄청 높았어요. 가고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더 가까이 가봤더니 얼굴이 이제 피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수경은 깨져 있고. 민간 임대 헬기다 보니 조종사는 소방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함께 탑승해 있던 정비사가 조종사에게 고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하강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을 지휘할 항공대장은 정원을 이유로 헬기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헬기의 무게 하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 2명, 그다음에 정비사 1명, 그다음에 항공 구조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명의 응급 환자밖에 탈 수 없기 때문에 항공대장님은 지상에서 안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소방헬기가 민간 임대로 운영돼 지휘체계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1인 고공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자체 헬기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방을 임대했다라는 건 대전 시민의 생명을 임대한 겁니다. 그거를 26년까지 계속 연기한다라는 것은 대전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대전 소방본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자체 헬기 도입은 부지 선정과 기체 제작 등의 이유로 당장 앞당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해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6365님, 사정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선 출마 생각을 갖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분당 서현구 3학년 김휘성 군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5633님, 김군을 애타게 기다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습니다.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9330님, 안전, 안심,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우리 선수들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와 우박이 내리는 곳이 많겠다고 합니다. 네, 7월로 접어들면서는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